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한세마 작가의 새로운 추리소설집이 바로 며칠 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서미애 작가의 극찬 속에 출간된 엄마 시체를 부탁해라는 이 소설집에는 총 7편의 반전 스릴러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작품이 그 작품의 표제작입니다. 2019년 개간 미스터리 여름호 신인상을 수상한 이 작품에서는 중학생 딸의 살인에 관여하게 되면서 내 자식의 내면의 분노와 결핍을 깨닫게 되고 또 자식을 향한 맹목적 사랑으로 현실 지옥을 만나게 된 부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6편의 작품도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시체를 부탁해. 한세마. 엄마, 나 어떡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딸, 예나였다. 스마트폰 너머의 딸은 흐느끼고 있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처음엔 거짓말인가 싶었지만 찬바람이 쌩쌩 부는 성격에 안팡스런 예나가 실없는 소리를 할 리 없었다. 지금 어디니? 누굴 죽인 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실수야 뭐야? 하지만 꽉 막힌 하수구처럼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다. 엄마. 딸의 절규를 들으며 난 전화기를 쥐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이마를 탁 하고 세게 짚었다. 약간의 두통과 미열이 느껴졌다. 예나는 임신 26주 만에 800g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인큐베이터에 누운 아기는 작디 작은 미라 같았다. 셀로판지처럼 얇은 피부가 새빨갰다. 가느다란 팔다리를 대자로 벌리고 누워 있었고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할 수 없어서 두꺼운 비닐에 쌓인 상태였다. 눈과 입에는 거지가 붙어 있었고 입에선 국숫가락같이 가느다란 튜브들이 뻗어 나와 있었다. 예나야, 엄마 여기 있어. 조심스레 말을 붙여도 아기는 꼼짝하지 않았다. 죽은 것 같았다. 죽은 게 아니라면 죽어가고 있는 거였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한쪽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담당 소아과 교수의 설명을 듣는 내내 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소아과 교수는 앞으로 아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 팔뚝보다 작은 몸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병들은 감기처럼 앓고 나면 그만인 게 아니었다. 장시간의 수술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장애 후유증이 뒤따랐다. 하루하루가 예나에겐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예나 귀에 닿지 않을 이름을 불러주는 것 말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난 신께 기도했다. 세상 모든 신께 기도했다. 지금 이 애를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 목숨 따위 너무 하잘것없어 필요 없으시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겠습니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누굴 죽인 거야? 내 귀로 듣고 있는데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예나는 오느라 질문에 빨리 대답하질 못했다. 몰라. 그냥 처음 보는 남자야. 죽은 거 확실해? 확인했어? 훌쩍거리는 코맹맹이 소리가 되돌아왔다. 맞는 거 같아. 아예 안 일어나. 오줌 같은 것도 막 싸놓고. 거기 어디야? 옥계. 옥계는 은퇴 후 귀농하셨던 부모님 댁이 있는 곳이다. 아버지는 5년 전에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셔서 집은 비어있는 상태다. 살아생전 부모님이 가꾸셨던 하우스와 작은 텃밭 때문에 굳이 팔진 않았지만 자주 찾아가지 않은 탓에 나날이 쇠락해가는 낡은 단층 양옥이 있다. 그런 곳에 왜 혼자 내려간 것일까?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때가 아니었다. 엄마가 갈게. 거기 있어. 혹시 모르니까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 이미 죽었는데. 게다가 왠지 친근한 느낌마저 들어서 입에 담는 것조차 싫었다. 아무튼 팔다리 묶거나. 과연 지금 상태로 예나가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싫어. 더러워. 냄새나고 만지기도 싫어. 방 청소나 식탁 뒷정리를 시켰을 때 짓고 나는 딸의 표정이 문득 떠올랐다. 입을 오므리고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씹는 거였다. 혹시 사람을 죽여놓고도 뒤처리는 귀찮다는 건가? 지금 통화하고 있는 이 아이가 지난 15년간 애지중지 키워왔던 내 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싫어도 해야 해. 알았지? 큰 소리로 채근하자 마지못해 응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시 전화할게. 무서워도 참고 기다려. 전화를 끊고 카디건을 찾아 대충 걸쳤다. 불이 나게 집을 나서는데 번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예나 아빠에게 알려야 할까? 예나 아빠와는 8년 전에 이혼했으니 생판남이나 다름없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예나는 뇌출혈로 긴급수술을 2번이나 받아야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후유증은 피할 수 없었다. 뇌병변 장애 2급. 당시 요양병원에 중풍으로 입원해 계셨던 운신도 하기 힘든 여든의 이모 할머니와 같은 2급이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지만 건강하게 태어난 다른 아이들과 비슷해지려면 어떻게든 빨리 재활을 시작하는 게 나았다. 생후 3개월부터 예나는 재활치료를 다녔다. 꾸준히 치료받은 덕에 많이 좋아졌지만 오른쪽 다리는 어쩔 수 없이 절개되었다. 몸속 장기가 다 여물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잔병치레도 심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병원을 제 집 드나들 듯하며 내가 정신없이 재활과 치료에 매달려 있는 동안 법무사인 남편은 법무사무실에 동료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함께일 줄 알았던 남편은 딸과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가족을 버렸다. 그런 남자에게 잠시나마 기댈 생각을 했다니 스스로 한심할 뿐이었다. 옥계까지 차를 어떻게 몰고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시체 처리 문제뿐이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만 걸어놓고 스마트폰에다 대고 시체 처리 방법을 검색해 보았다. 반려동물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나와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하긴 누군들 알고 있을까? 아니, 안다 한들 누가 그걸 친절하게 알려준단 말인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다. 법무사인 예나 아빠한테 전화해야만 할까? 수혜점이나 운영하는 나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아니다. 알량한 정의감으로 예나에게 자수를 종용하고도 남을 위인이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때 문득 스마트폰을
경찰한테 압수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색어 하나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스마트폰이 징그러운 벌레라도 되는 양 조수석으로 거칠게 던져놓고서 차를 출발시켰다. 서울에서 차로 1~2시간 거리에 있는 작디작은 시골 마을은 도시의 어둠과는 밀도나 질량 면에서 사뭇 다른 농밀한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해 논밭 사이의 좁은 시멘트 도로로 천천히 차를 몰았다. 드문드문 스쳐 지나가는 집마다 불이 꺼져 있었다.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다. 환하게 불을 밝힌 단층 양옥집 창문이 시야에 들어왔다. 시커먼 어둠 속에서 파르라니 빛나고 있는 것이 마치 도깨비불 같았다. 날벌레들이 불 켜진 창문에다 무섭게 달려들고 있었다. 나는 마당에 차를 대고 시동을 껐다. 탁 타닥 타다다닥. 커다란 날벌레들이 창과 벽에 부닥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새까만 날갯짓에 원시적인 집요함이 생을 향한 것인지 죽음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두려웠다. 몸 안의 모든 공포를 몰아낼 수 있는 주문이라도 되는 양 아주 길게 오랫동안 숨을 뱉어냈다.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중문이 없어 거실과 안방과 부엌이 바로 보이는 구조다. 비투성이 집안을 기대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깨끗해서 조금 놀랐다. 바뀐 거라곤 소파 테이블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에 돗자리가 깔린 것뿐이었다. 사립예술중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는 예나가 야외에서 풍경화를 그릴 때 흙바닥에 깔곤 했던 것인데 알록달록 무지개 동산에 소풍 나온 곰가족이 그려져 있는 돗자리였다.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이 군청새 교복 차림의 남자의 주변에 둘러앉아 웃고 있었다. 예나말로는 남자라고 했는데 15살이나 됐을까. 남자아이는 비쩍 마른 체형에 거의 은발에 가까운 금발머리였다. 실금하지 않았다면 단잠을 자는 듯 편안한 얼굴이었다. 묶어놓으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내버려두고 얘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았다. 나는 안방으로 급히 가다가 그만 거실 안쪽에 놓여있던 화구통을 발로 걷어차고 말았다. 예나의 것이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화구들이 쏟아졌다. 붓 세척제도 쏟았는지 약간의 신어 냄새가 코끝을 치고 달아났다. 그 소리에 예나가 안방문을 열고 절뚝거리면서 걸어 나왔다. 불은 왜 켜놨어? 우리 여기 온 거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어? 대뜸 언성이 올라갔다. 나한테 질세라 예나도 꽥 소리를 질렀다. 그럼 시차랑 단둘이 있는데 불 끄고 있어?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 바람에 치밀어 오르던 성질이 한풀 꺾였다. 나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인데? 교복 스커트 안에 체육복 바지를 받쳐 입은 예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양반다리를 하며 말했다. 날 강간하려고 했단 말이야. 예나 입에서 튀어나온 강간이란 단어가 놀랍도록 생경했다. 딸의 목청으로, 딸의 혀로, 딸의 입술로 만들어낸 단어가 분명한데도 어디선가 날아온 바퀴벌레처럼 이질적이고 불쾌했다. 아는 애야? 아니,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따라왔나 봐. 넌 여기 왜 왔어?
순간적으로 딸애를 책망하는 말투가 나와버려 흠칫 놀랐다. 그림 가지러. 장애인인 예나가 나중에 커서 타인들과 부대끼며 경쟁하는 직장 생활을 버텨낼지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미술 쪽으로 진로를 잡아준 것이었다. 할머니 그림 대회에 낼 생각이었어. 예나는 혼자서도 곧잘 외할머니를 보러 오곤 했다. 그때마다 한적한 시골 풍경이나 밭을 일구는 외할머니 모습을 화폭에 담곤 했다. 완성된 그림은 집으로 가지고 올 때도 있었고 두고 올 때도 있었다. 예나 말로는 그리운 조부모를 주제로 미술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동안 외가에서 그렸던 그림들이 떠올랐다고 한다.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그린 그림이잖아. 내가 상상해서 그린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래서 몇 점 가져가려고 왔는데 도어락 비번 누르고 문 열자마자 뒤에서 누가 갑자기 밀어붙여서. 급했던 나머지 예나는 저도 모르게 신발장 선반에 있던 수석을 집어들어 괴한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한다. 그때 일이 다시금 떠오르는지 몸을 떨며 예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딸애가 몹쓸 짓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했고 정당방위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어린 예나에게 자수하라고 말할 순 없었다.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해도 사람을 죽였다. 벌레 한 마리를 죽인 것처럼 정가우가 똑같을 순 없을 것이다. 어떡하긴, 묻어야지. 개, 고양이, 햄스터, 타란툴라, 레드 드래곤 전부 다 땅에 묻더라. 집 옆에 텃밭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묻자. 나는 비장한 각오로 남자아이에게 다가갔다. 뭔가 신원을 알 만한 게 없을까 싶어 재킷과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스마트폰도 지갑도 없었다. 심지어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꿈을 대고 있을 새가 없었다. 이러고 있다가 이웃 중 누가 찾아오기로다 하면 끝장이다. 넌 방에 들어가 있어. 혼자 하게? 내일 학교 안 갈 거야? 지각하면 안 되잖아. 새벽에 출발해야 하니까 들어가 자.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예나는 부르퉁한 표정을 지으며 비치적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고는 시위라도 하듯이 방문을 쾅 하고 세게 닫았다. 나는 거실불을 끄고서 어둠의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살다 보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는 거라고, 그저 한치 앞만 보고 걸어 나가야 할 때도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자주 했다. 두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더듬더듬 남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옷을 입고 있을 때 몰랐는데 하나씩 벗길 때마다 시큼하고 쿰쿰한 고린내가 조금씩 풍겨왔다.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고 묘하게 역해서 욕지기가 치밀었다. 매습되는 걸 참아가며 신발도 양말도 모두 벗겼다. 실내가 어두컴컴해서 그런지 남자의 등판이 검붉어 보였다. 심지어 발뒤꿈치는 거무죽죽했다. 그때였다. 달빛에 뭔가가 빛났다. 남자의 가슴에서 아주 작은 것이 반짝였다. 자세히 보니 피어싱이었다. 명치 부근에 피어싱한 것이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피어싱에도 일련 번호 같은 게 있을까? 다 썩어도 저건 썩지 않겠지. 검찰이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우리 집 텃밭이니 어차피 발뺌할 수 없는 건가?
수많은 질문 속에서 내 손은 어느샌가 남자의 가슴 한복판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쿼츠인지 오닉스인지 모를 검은색의 둥근 장신구 2개를 엄지와 검지로 쥐고서 힘껏 잡아당겼다. 뚝 명주실이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양 끝에 초승달 모양의 검은 보석이 달린 피어싱이었다. 내 안에 뭔가가 끊어진 듯 눈물이 주룩 흘렀다. 나는 메마른 손으로 누가 볼까 얼른 눈물을 훔쳤다. 시체를 옥계집 텃밭에 묻고 돌아온 지 3일이 지났다. 삽을 쥐었던 손은 퉁퉁 부었고 손바닥은 다 터져서 너덜너덜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고 뼈마디가 쑤셔서 이틀은 몸져 누워 있어야만 했다. 땅을 깊이 파서 묻었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할 순 없었다. 그래서 텃밭 한쪽에 놓여있던 비료 포대를 옮겨 시체 묻은 자리 위에 쌓아두고는 방수포까지 꼼꼼하게 덮어놨다. 그러면 동네 개들이 땅을 파헤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악취에도 대비할 수 있으리라.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닐하우스 뒤쪽에서 유류품들을 드럼통에 넣어 태울 수 있었다. 피 묻은 돗자리도 태웠다. 남색 교복과 양말을 불 속에 던져놓고 신발을 집어넣으려는데 신발 안에서 작고 파란 것이 도루루 굴러 떨어졌다. 말랑말랑한 고무 골무였다. 오톨도톨한 돌기가 나 있었다. 같은 골무라 해도 수혜점에선 볼 수 없는 물건이었다. 남자의 것일까? 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걸까? 잘한 짓인지 모르겠지만 고무골모와 초승달 모양의 피어싱은 태우지 않았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그것들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2개의 물건이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각각 다른 직소 퍼즐 중에서 떨어져 나온 피스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방바닥 위에 놓여있던 스마트폰이 몸서리를 쳐댔다. 언니 어디 아파? 가게 문도 닫았네. 오늘 학부모 긴급회의 있는 거 알아? 몰라. 오후 2시까지 본관 상담실로 집합이야. 서연 엄마의 문자였다. 서연은 예나와 같은 반 친구다. 사립예술 중학교이기 때문에 엄마들 치맛바람이 장난 아니다. 툭하면 모여서 교육 커리큘럼이 어떻다. 실기대회 입상자 수가 적다. 말들이 많다. 지금 학부모 모임 따위에 참석할 정신이 어디 있다고. 나는 신경질적으로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스마트폰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액정화면에 서연 엄마라고 적혀 있었다.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거는 서연 엄마의 성미를 알기에 마지못해 받았다. 언니 모르지? 몰라서 안 오는 거지? 뭘 몰라. 우리 학교 후문 쪽에서 한 블록만 더 올라가면 있잖아. 저번 정부 때 재개발한다 그랬다가 이번 정부 때 엎어진 그 동네. 빈집도 많고 창문도 다 깨져 있어서 밤에 지나다니기 좀 그랬던 주택가 있잖아.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이 자동으로 켜졌다. 흑백 화면 속에 모르는 남자가 우뚝 서서 검지로 이마를 긁으며 이쪽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나는 인터폰에다 대고 물었다. 누구세요? 눈치 없는 서연 엄마는 내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지 제 할 말만 연거푸 늘어놓고 있었다. 거기 세강 스튜디오라고 동네 할머니들 영정사진도 무료로 찍어주고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했던 데 있잖아. 한때 잘 나갔는데 그 집 옆에 내가 바람나서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사진사 남편이 맨날 술로 허송세월하다가 결국엔 폐업한 건 말이야. 인터폰 속 남잔 아무 말 없이 카메라에 플라스틱 카드 같은 걸 들이밀었다. 경찰 신분증이었다.
아, 글쎄 그 세광 스튜디오 애가 죽었대. 살해당했대. 현관문을 조금만 열고서 나는 물정 모르는 순진한 주부의 표정을 애써 지으며 고개를 들이밀었다. 내 심장 소리가 내 귀에만 크게 들리는 곳이길 빌면서 말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팀 이도호 형사입니다. 이도호 형사는 짧은 스포츠 머리에 쌍꺼풀 없이 쭉 찢어진 눈매가 여간 사나워 보이는 게 아니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마른 침을 삼켰다. 목을 때가 심하게 꿀렁거린 것 같아 나는 이도호 형사의 눈치를 살폈다. 다행인지 이도호 형사는 수첩에서 사진을 꺼내느라 못 본 모양이었다. 혹시 이 학생 아세요? 사진을 건네받는 손이 심하게 떨렸다. 매처럼 날카로운 이도호 형사의 두 눈이 나를 찬찬히 뜯어보고 있었다. 텃밭에 묻고 온 남자의 사진이면 어쩌지. 저 매서운 눈빛에 맞서 남자의 얼굴을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엊그제 뭐 했냐고 물으면 어쩌지. 아, 그냥 다 포기하고 말해버릴까. 사진을 바라본 난 하마터면 휴 하고 큰 소리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뻔했다. 남자아이 사진이 아니었다. 단발머리에 단정한 얼굴의 여자아이였다. 예나 또래로 보였고 교복은 다른 학교의 것이었다. 모르는 앤데 왜 그러시죠? 나는 사진을 얼른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다.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송혜나 학생 집에 있나요? 금요일 오전이었다. 이 시각이면 당연히 아이는 학교에 있다. 그건 형사가 아니라도 알 법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집으로 찾아와 예나를 찾는 이유가 뭘까? 다른 속셈이라도 있는 것일까? 내 목소리가 절로 뾰족해졌다. 학교 갔는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를 찾는 거예요? 지금 조사 중이라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정은정 학생하고 송혜나 학생이 잘 아는 사이라던데요. 네? 예나 친구들은 다 아는데 얜 처음 봐요. 친구는 아니고. 이도 형사는 검지로 이마를 긁으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정은정 학생이 평소에 송혜나 학생을 많이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장애 때문에 예나가 학교 폭력을 당하진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했었는데 결국엔 이런 일이 터지고야 말았구나. 학교 폭력 때문에 오신 거예요? 걔가 예나를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길래요. 그건 아니고 정은정 학생 변사 사건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변사 사건이라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이도 형사의 귀에까지 들리는 게 아닐까 조마조마했다. 혹시 최근에 송혜나 학생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진 않았나요? 코피를 흘리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이도 형사의 질문이 뜬금없어서 속내가 의심스러웠다. 아니요, 괜찮았는데요. 일단은 시치미를 떼기로 했다. 11일에 송혜나 학생은 몇 시쯤에 귀가했나요? 11일이면 5일 전이다. 그날은 등교했던 예나가 아파서 집으로 일찍 돌아온 날이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장염이라고 했다. 그래서 링거까지 맞았는데 이제 좀 살만해졌다며 예나가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가자고 졸랐다. 오랜만에 늦은 시간까지 둘이서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도 형사가 수첩에다 내 말을 받아 적었다. 들렀다는 곳을 죄다 확인해 볼 심산인가 보았다. 나는 그의 그런 성실한 태도에 왜인지 모를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꼈다. 근데 자세히 말도 안 해주고 이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이거저거 막 물어보고 해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송혜나 학생한테서 무슨 얘기라도 듣게 되면 이리로 연락 주십시오.
이도 형사가 무뚝뚝하게 제 할 말만 하고서 명함을 쑥 내밀었다.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그냥 언짢은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퉁퉁 붓고 너덜너덜해진 손에 이도 형사의 눈길이 잠시 머물렀다. 삽질이라도 하셨나 봅니다. 나는 얼른 오른손을 뒤로 감췄다. 얼음찜질이 좋습니다. 이도 형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두려움 가득한 시선으로 아파트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쫓았다. 그가 되돌아올까봐 두려웠다. 돌아와 내 손목을 거머쥐고 수갑을 채우진 않을까 무서웠다. 그를 실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달하고도 남을 시간까지 서서 기다렸다. 그리고는 쫓기듯 허겁지겁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온 난 재빨리 거실 바닥에 떨어뜨린 스마트폰을 찾아들고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최신 통화 목록 맨 윗줄에 서연 엄마를 찾아 발신 버튼을 눌렀다. 아까는 미안. 엘리베이터 아니었어. 근데 좀 전에 했던 얘기 뭐야? 아, 그거요. 빈집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요. 밤만 되면 비행 청소년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환각제 빨고 그 구획 자체를 아예 재정비해야 한다니까요. 어쨌든 애들 통학로 아니에요. 순찰차 배정도 늘리고 CCTV도 달고. 아니 누가 죽었다 그랬잖아. 세광 스튜디오 딸요? 아니 글쎄 정은정이란 애가 살해당했대요. 자기 아빠 가게 근처 빈집에서요. 학교 게시판에 걔 죽인 사람 명단이라면서 핵에 망측한 글들이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나는 서연 엄마의 말을 끊었다. 서연네는 형사 안 왔어? 네? 누구요? 아니야. 내가 요새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오늘 학부모 회의엔 참석 못하겠어. 미안해. 서연 엄마, 지금 전화 들어온다. 우리 나중에 또 통화하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참고인 조사란 게 도대체 뭔지, 형사는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와도 되는 건지, 혹시 얘네 학교까지 형사가 찾아가는 건 아닌지 알아야만 했다. 나는 얘네 아빠의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돌아왔다. 하는 수 없이 얘네 아빠의 사무실로 전화해봤다. 다행히 여사무원이 전화를 받았다. 송원택 씨 부탁드립니다. 송 사무장님 지금 신혼여행 중이신데요. 메모 남겨드릴까요? 아니에요. 화들짝 놀란 나머지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귓불까지 벌겋게 달아올랐다. 하긴 이혼한 지 8년째인데 한창 나이에 재혼을 안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노릇일 것이다. 그래도 결혼 날짜나 귀국 날짜 정도는 물어봤어야 했는데. 나는 얘네 아빠의 페이스북으로 들어갔다. 모바일 청첩장이 페이스북 최근 게시물로 올라와 있었다. 게시물 아래에는 가시거린 축하의 말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댓글들로 보아하니 신부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변호사로 얘네 아빠와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는 모양이었다. 이혼남 주제에 처녀장가 가다니 참 제주도 좋다. 결혼식 날짜는 엊그제였다. 그렇다면 지금쯤 지구촌 어딘가의 지상낙원에서 둘이 깨를 볶고 있을 것이다. 하여간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순간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다. 나는 불이 나게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대충 화장하고서 집을 나섰다. 어깨에 묶고 온 남자아이와 정은정이라는 아이가 무관하기만을 빌었다.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정체모를 불길함을 확실히 떨쳐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학부모 긴급회의라도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관 4층 상담실 안에는 몰려온 학부모들로 인산이 내었다. 미처 다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 서서 열린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학부형들도 있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담실 안에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명문예술중학교에서 이게 무슨 입에 담기도 망측한 사건입니까?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상담실 한쪽에 나란히 서 있는 교장, 교감, 교무원의 고개가 학부모들의 질타에 한풀 더 꺾였다. 학교 근처 빈집에서 성매매를 않나. 그걸 찍은 사진이 학교 게시판에 턱하니 올라오질 않나. 성매매라뇨? 왜 그딴 찌라시 말만 믿어요? 우리 애들이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교장, 교감, 교무원을 향해 언성을 높이던 학부모들은 어느새 자기들끼리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마침 상담실 안쪽에 서 있는 서연 엄마를 발견하고서 나는 사람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다. 왜? 무슨 일이야? 나는 서연 엄마 곁으로 다가가 소리 죽여 물었다. 서연 엄마가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게 넘겨주었다. 종이에는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이 프린트되어 있었다. 정은정은 살해당했다. 우리 학교 살인자들 명단 이라는 굵은 활자의 제목 밑에 예술중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식으로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대충 봐도 30명은 넘어 보였다. 명단 밑에는 작은 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는데 폐가인지 창고인지 모를 어두컴컴하고 을씨년스러운 곳에 여자아이가 누워있는 사진이었다.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누군진 알 수 없었다. 사진은 전반적으로 또렷하지 않았지만 바닥에 종이 박스를 깔고 놓은 여자아이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프레임의 왼쪽 4분의 1가량을 허연 기둥이 가리고 있었는데 검댕이 묻은 그 기둥도 초점이 맞지 않았다. 기둥 뒤에 숨어서 몰래 찍은 사진일까? 명치가 빠개질 듯 아팠다. 뭐 때문에 이렇게도 불안한 걸까? 뭐야 이거? 내 질문에 대답하려고 서연 엄마가 입을 벙긋하는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또다시 고성들이 오갔다. 장은정이 걘 사고로 죽은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죽었는데 사고죠. 사고는 무슨 사고? 환각제 빨고 술 마시고 뻗어잤으면 자살이지 자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사건에 관한 정보들을 어디서 얻은 것일까? 웬만큼 사는 집안 사람들이 많으니 경찰이나 검찰에 연이 닿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아직 미성년자이긴 하나 아들이 성매수자라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누가 억지로 먹였을 수도 있잖아요. 뭐야? 당신 자식 이름 안 적혔다고 그렇게 막말해도 돼? 그냥 깔끔하게 명단에 있는 남학생들 DNA 검사합시다. 정은정이 걔랑 마지막까지 있었던 놈이 누군지 조사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숨을 참았던 모양이다. 후유 날숨을 내뱉고 나자 가슴을 옥죄던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정은정은 밤에 친구들과 흡입제 환각 파티를 하다가 잠들었고 두 번 다시 깨어나지 못한 것이다. 예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이두호 형사는 정은정과 예나가 요즘 꽤 어울려 다녔다고 했다. 예나도 본드나 신어 같은 흡입제에 중독됐다고 의심하는 거였다. 하지만 난 예나에게서 흡입제 중독 증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정은정이 죽은 11일에 예나와 난 늦은 밤까지 함께 있었다. 내 딸의 알리바이는 나다. 입꼬리가 슬슬 올라가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솔직히 죽은 아이에겐 미안했지만 예나가 또 다른 살인에 얽혀있는 게 아니라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실내는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의 대립으로 점점 험악해지는 분위기였다. 나는 서연 엄마에게 말도 없이 슬그머니 밖으로 빠져나왔다.
수업 중이라 운동장은 텅 비었고 모래바람만이 사납게 날뛰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프린트물이 높이 걸어놓은 깃발처럼 휘날렸다. 세찬 바람에 난 그만 종이를 손에서 놓치고 말았다. 버리고 갈까 싶었지만 재학생 중 누가 볼지도 모를 일이었다. 펄럭거리며 날아다니는 종이를 잡으려고 나는 운동장을 우스꽝스럽게 허청허청 뛰어다녔다. 프린트물은 운동장 가장자리 화단 앞에 떨어졌다. 작은 물웅덩이에 떨어진 종이는 아주 천천히 물을 머금으며 변색되어 갔다. 나는 우뚝 서서 구정물이 잉크의 밀도에 따라 다른 속도로 번져나가는 것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예나가 미술학원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자정이 되려면 아직 2시간 정도 남았다. 나는 어두침침한 거실 바닥에 옹성거리고 앉아 예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때론 어둠 속에서만 선명해지는 게 있다. 며칠째 어스름한 조각들을 이리저리 맞춰보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전혀 다른 상자 속에서 튀어나온 줄 알았던 퍼즐 조각들의 아귀가 맞아떨어졌다. 거실불이 탁 하고 켜졌다.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두 눈이 지독하게 밝은 LED 전등 불빛 때문에 찔린 듯 아팠다. 불은 왜 다 끄고 있어? 나는 대답도 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피어싱과 골무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예나도 아무 말 없이 내 대답을 기다리는 듯 서 있었다. 예나와 나 사이의 팽팽한 침묵이 한번 조이면 절대 풀 수 없는 교수형 매듭처럼 내 목을 조여왔다. 이제는 진실을 내뱉어야 할 때였다. 정은정, 왜 죽였어? 거실 전등 스위치에 가있던 예나의 손이 아래로 툭 떨어졌다. 모래바닥을 구둣발로 짓이기는 것처럼 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사진 말이야. 거기 찍힌 사람 정은정 말고 또 있더라. 예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맑은 얼굴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내가 옷게 묻은 그 남자의 말이야. 커다란 바퀴벌레가 입술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것 같았다.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것이 이렇게 더러울 수도 있구나 싶었다. 기둥에 묻은 검댕 말이야. 그거 피어싱이었어. 색깔이 비슷해서 박스인 줄 알았는데 돗자리도 우리 집 거더라. 그 사진 네가 찍었니? 예나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왜 죽였어? 예나가 눈을 한번 천천히 감았다 떴다. 그러더니 코로 길게 숨을 내뿜었다. 걔가 처음이었어. 남들 다 있는 데서 절름발이라고 놀린 거. 내 팔뚝보다 작았던 예나였다. 너무 약해서 2달 넘게 인큐베이터 안에서 살았던 아이였다. 태어났을 땐 겨우 2kg이었다. 놀렸다고 죽여? 어떻게 그래? 다들 알고는 있지만 대놓고 말한 애는 없었어. 난 공부도 잘하고 예쁘게 생긴 편이니까. 놀랍도록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예나가 대답했다. 나는 며칠 동안 이도호 형사에게 밤낮 없이 전화를 걸어 보챘다. 처음엔 수사상 내용이라 말해줄 수 없다며 질색하던 이도호 형사도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학원 친구들 말로는 송예나 학생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거 갖고 정은정 양이 놀리고 괴롭히고 그랬답니다. 처음엔 정은정 혼자만 예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비틀대는 걸음걸이를 흉내내던 괴롭힘에 다른 아이들까지 합세했다고 했다. 예나가 장애를 가지게 된 건 전적으로 내 탓이다. 내 자궁이 약했던 탓이고
임신한 걸 알면서도 의류회사 일을 그만두지 않았던 탓이고 임신 전과 마찬가지로 쇼핑과 운동을 즐겼던 탓이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지금쯤 그 어떤 아이보다 빛나고 있을 예나였다. 조건 만남이나 하는 주제에 정은정 걔가 나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남이 내는 돈이나 축내는 벌레랬어. 세금벌레. 반에서 1등해도 사생대회에서 대상 받아도 난 그냥 벌레래. 아무리 높은 곳에 기어 올라가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을 때의 기분. 좌절과 절망이 내 어린 딸의 영혼을 지옥까지 끌어내린 거였다. 피어싱 걘 뭐야? 태호는 처음부터 돈밖에 관심 없었어. 은정이 걔가 조건 만남하는 거 몰카 찍어오면 100만 원 준다 그랬거든. 돈 100만 원의 가치가 그렇게나 컸단 말인가. 범죄를 저지를 만큼, 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을 만큼. 그랬더니 진짜로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은정이 협박했어. 매주 얼마씩 돈 가져오라고. 안 그러면 몰카 동영상 인터넷에 뿌려버리겠다고. 걔 말대로 난 남의 돈이나 축내는 벌레잖아. 그럼 은정이 걔 죽일 필요까진 없었잖아. 더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몰카로 협박한 걸 경찰에 신고하겠다잖아. 게다가 난 걔가 뭘 해서 돈을 가져오는지 관심 없었는데 내가 성매매까지 시켰다고 거짓 신고를 하겠대잖아. 그럼 태호는 왜 죽였어? 은정이가 다음날 아침까지 질기게 살아있었거든. 그래서 붓 세척통에 담아 다녔던 신호로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놓은 거냐고 나는 차마 물을 수가 없었다. 태호가 학교 째면 거기로 오는 거 아니까 시체 발견하는 역할로 써먹으려고 했는데 은정이 보고 119 부르려고 하잖아. 웃기지도 않지? 그동안 은정이한테서 받은 돈 전부 좋다고 받아 처먹더니. 예나는 학교 조퇴하고 집으로 오는 도중 은정이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얘의 그 재개발 지역의 빈집에 들렀다. 거기서 119에 신고하려는 태호를 발견했고 그래서 그 애를 죽였다. 그럼 태호 시체는 누가 옥계에 갖다 놓은 거야? 예나가 양손을 들어 올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말 안 해도 알지 않느냐는 표정이었다. 파란색 고무골무. 서류 작업을 많이 하는 사무직 직원들도 골무를 사용한다. 법무사인 예나 아빠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아니, 어쩌면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도왔던 건지도 모른다. 변호사 아내와의 새 출발을 위해서. 아빠한텐 반대로 얘기했어. 뭐?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도와주실 것 같았어. 그래서 은정이 걔가 나한테 성매매까지 시켰다고 얘기했어. 뭐라고? 경찰이 성매수자 명단에 오른 남학생들의 DNA를 모두 채취해가는 바람에 학교 전체가 어수선한 초상집 분위기라는 서연 엄마의 전화를 받았었다. 그 명단 아빠가 올린 거야. 내가 준 거긴 하지만 수사에 혼선을 줘야 한다나 뭐라나. 후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며 예나는 연방 쫑알거렸다. 참 엄마, 아빠 신혼여행지가 세이셸 공화국인 거 몰랐지? 거기 공항 와이파이로 글 올리면 추적이 힘들다더라. 나 살짝 감동 먹었잖아. 그동안 아빠한테 완전 버림받은 기분이었거든. 나한테 아빠랑 결혼하는 아줌마도 안 보여주고 그래서. 엄마, 세이셸 공화국 사진 있는데 보여줄까? 예나가 내 옆으로 다가와 찰싹 붙어 앉았다. 스마트폰을 내 코앞에 들이밀고 세이셸 공화국의 풍경 사진들을 보여주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자꾸만 키득거렸다. 내가 인터넷 검색 좀 해봤는데 여기가 완전 지상 최고의 낙원이래.
영국 왕세손 부부 신혼여행지도 여기였대. 오바마 대통령 휴양지도 여기고. 봐, 진짜 멋지지? 예나 아빠가 빈집에 도착했을 땐 두구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을 것이다. 시체를 절단한 도구도 없고, 그렇다고 시체 두구를 싣고 혼자서 매장지를 찾아 헤맬 수도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타살임에 분명한 태호의 시체는 나를 이용해 옥계에다 매장하고 정은정의 시체는 현장에서 처리하자고 생각했으리라. 그 인간도 참 많이 했었네. 나는 피어싱과 골모를 쓸어주고서 천천히 일어났다. 예나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켜면서 중얼거렸다. 엄마, 나 우유. 주방으로 걸음을 옮기다 말고 나는 예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십 명의 DNA를 채취해 대조해도 정은정의 몸속에서 나온 정액과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삶에 대한 이기심과 그동안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아버지로서의 죄책감과 어린 포조들을 향한 분노에 복수심까지 더해져 예나 아빠는 싸늘히 식은 정은정의 시신을 욕보였다. 새하얀 모래사장, 맑은 하늘빛 바다, 끝도 없이 펼쳐진 수평선, 지상 최고의 낙원. 하지만 지금 예나 아빠의 마음은 뜨거운 용암이 흐르는 지옥이겠지. 나의 지옥보다 당신의 지옥이 더 견딜만한지 묻고 싶었다. 예나가 텔레비전 화면을 쳐다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손에 그려진 것들을 쓰레기통에 쑤셔 넣으며 나는 신께 기도했다. 세상의 모든 신께 기도했다. 하지만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